네, 이번 시간에는 귀한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비트코인 화폐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발견하고 지금까지 강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코인 시장 안에선 너무 유명하신 유명 인사시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 부탁드렸고요. 저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말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시장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때 물론 환호하긴 했습니다만 그 달콤한 어떤 성공의 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 교수님이 예측하셨던 그대로일까요? 네, 예측과 좀 많이 어긋났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12만, 13만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갔을 때는 한 7만, 6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매해요. 11만도 못 가고 지금 8만 달러를 견고하게 지키고는 있는데 불안불안하긴 하죠. 네. 지금 11만을 정말 채우지 못하고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비트 10만 달러는 쉽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을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사인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일단 몰수한 자산을 팔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를 주더라고요. 너네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더 늘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와라라는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갈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능성이 크고 또 시장이 가장 환호할 만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몰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 보유를 재조정해서 산다든가 네. 아니면 또 심지어는 어디에 치즈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지하창고에? 네, 치즈를 네. 팔아서 산다든가. 제 생각에는 미국 연방 정부도 그 셰일가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랑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가 자신은 없는데 셰일가스가 많이 있다면 연방정부가 그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가시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많은 거를 몰수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을 많이 몰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금지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금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약물이라든가 혹은 금지된 영상을 스트리밍 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결제를 받았고요. 지금은 네. 비트코인이 너무 투명하니까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압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유심히 보면 법무부가 관리하지 말고 재무부로 넘겨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관리하면 그걸 많이 팔거든요.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인공지능 암호화폐 짜르가 네.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팔지 않았다면 170억 달러가 있다. 그러니까 다 추정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압수한 게 37만에서 40만 개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37만에서 40만 개 중에 17만에서 20만 개를 팔고 지금 20만 개가 남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만 개는 확실히 지킬 거고. 네. 근데 그 20만 개 안에서도 또 구체적인 좀 숫자를 계산을 해봤을 때 다른 거래소에서 몰수한 자산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9만 개 정도가 되고 지금 정부 지갑에 있는 게 대충 20만 개 정도인 것 같은데 중국이랑 사실 미국이랑 보유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이 거래소한테 몰수한 거 9만 개 돌려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중국의 반토막되는 보유량인데 네. 이 중국이 다시 1위로 올라가는 걸 미국은 분명히 원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매수를 하려다 보면 채굴이 가장 좀 유력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연방 정부가
근데 미국은 다 주 시스템이라 가지고 연방 정부가 땅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에도 만약에 그런 지화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구조라면 네. 거기에서 뭐 나온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트피넥스 거 9만 개를 돌려주는다. 네. 그게 범죄자가 미국인이어갖고 미국인의 지갑에서 압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피넥스는 미국 기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없어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비트피넥스가 이미 오래전에 네.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을 다 구제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구체적인, 만약 거기서 미국 시민이 있으면 챌린지를 할 텐데 네. 미국 시민도 손해를 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피넥스가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미국 법원이 그렇게 엄청난 자산을 외국 기업한테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일단 없다라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당 물량을 온전히 가져가도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옛날부터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내걸었던 비트코인 100만 개 사자라는 법안이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상원에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25년도 버전으로 매년 20만 개씩, 그렇죠? 총 5년 동안 100만 개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왜 매입하냐라는 네. 걸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이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좀 엉뚱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보면 미국 부채를 만약에 연 5%를 증가시키고 네. 비트코인 가격을 연 25%를 증가시켰을 때 2050년경이 되면 미국 국가 부채 한 20% 정도를 비트코인이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6년만 더 지나면 전액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25% 증가한다는 그런 네.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한 60% 이상 증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25%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은 아닌데 그렇게 뭐 엉뚱한 전망은 아닌데 이걸 과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행정부도 네. 신시아 루미스가 법안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막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인 그런 레버러지를 다 동원해서 통과시킬 만한 법률은 아닌 거라 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현실 가능성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든든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국가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해준다면 그 수요가 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중동이나 중국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 미국 외에 다른 국가가 따라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일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어쨌건 세금을 쓰건 안 쓰건 전략 비축 자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거를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판다든가 작년처럼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린다면 네. 그 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모아가면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한데 그거를 왜 애써 받은 거를 파냐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늘리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2개 정도 보이는 거죠.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이 달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경험을 했어요. 모든 자산이 해외 자산이 동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통해 갖고 이용을 해 갖고는 영원히 미국한테 이렇게 족쇄를 찬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석유가 엄청나게 많고 또 비트코인 채굴하면 날씨가 추워야 되거든요. 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채굴 갖다 놓고 채굴하면 가장 많은 양을 채굴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그래서 두마라고 하는데 러시아 의회를 거기서도 법안이 하나 올라왔고요. 네. 중국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은 마음껏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왜 3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했잖아요. 네. 그때 채굴이 0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20%를 하거든요. 불법 채굴이에요. 네. 근데 불법인데 과연 모를까? 물론 중국 중앙정부는 모를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뇌물 관계로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이제 작심하고 몰수하면 중국 정부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남들이 캐놓은 걸 그냥 정부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중국의 그 비트코인 부자들이 자유롭게 좀 다닌대요. 얼마 전까지 그래요? 좀 어려웠는데 그게 막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 이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강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바꿔갖고 이제 뒤로 또 뺏을 네.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IT 부자들을 감금해갖고 네. 뭐 교통 법규 위반하고 이런 거 사소한 거 해갖고 이제 벌금을 왕창왕창 받아내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몰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쟁이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동에서는 가시적인 건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중동의 그 구프 펀드들은 석유 말고 다른 걸 늘 찾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는 추워서 채굴해서 또 캘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만 개를 어떻게 보면 또 충분히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보도로 잘 전해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이 DAS 디지털 에셋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언제 어떻게 얼마 더 담아갈래보다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빨리 좀 승인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스테이블코인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서밋에서도 네. 결국 알맹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어제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돈 강조하셨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본심은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것은 이제 3개월 전쯤에 노골화됐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는 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하고 연결되는 건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단기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고 재무부가 채권을 이용해서 장기 10년물 이자율을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10년물 이자율을 낮출 생각인 거예요. 그러려면 10년 만기 채권이 10년 장기 채권이 팔려야 되는데 네. 10년 장기 채권의 최대 수요가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는 방식을 써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단기채의 지금 만기가 올해만 9조 달러어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9조 달러어치 단기채를 롤오버 해줘야 돼요. 다시 채권 발행해서 또 1년 넘기는 걸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네. 재정 적자 하나도 못 늘려도 9조 달러어치의 단기채 판매처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장기채까지 구입하려면 더 많이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잡히지 않으면 약달러를 할 수가 없고 약달러를 잡지 않으면 약달러고 가지 않으면 지금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만 통과되면 이거는 달성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아까 설명하신 거대로 테더사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보다 대략 200배 정도 더 키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인데 이게 코인만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들 것 같긴 해요.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좀 의문을 산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엄청 좋은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계 금융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막 10년 이자 20년 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안에 막 후지산이 폭발하는데 어떻게 이자율이 나오지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세요. 네. 잘 모르면 그게 어떻게 네. 나오는 거냐면 초단기 금융이라 그래갖고 하룻밤 뭐 이런 금융이 막 돌아가면서 네. 그런 금융하고 장기 금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할인을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장기 국채를 사는가의 계산이 장기 이자율이에요. 진짜 장기 이자율에 뭐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률, 뭐 후지산 폭발할 가능성 이런 게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금융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의 핵심이 바로 레포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국채를 팔았다가 다음 날 다시 되사는 조건의 약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는 건데요. 이런 거를 수없이 하면서 자기 국채 보유량을 늘리거나 하죠.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달러라는 게 미국 국채랑 하룻밤 이자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폰 안으로 들어오면 네. 비트코인을 안 팔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생활비를 쓰고 싶어. 네. 그럼 비트코인을 맡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죠. 혹은 자기가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후, 두 달에 오를 것 같아. 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담보 능력을 인정받아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서 또 레포 시장처럼 맡기고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받고 해서 이거 자기의 돈에 비해서 20배, 네. 30배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금융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전망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금융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이룰 거고요. 금융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우리 같은 원화를 쓰거나 네. 아니면 나이지리아의 나이라를 쓴 사람들한테는 담보물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니까 그걸 담보로 나이라를 받아가지고 또 레포랑 똑같이 네. 쓰는 거죠. 그리고 갚고. 이런 식의 금융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좀 과격하게, 좀 제 표현이긴 한데 과격하게 말하자면 네. 기존의 월가와 우리나라 여의도의 금융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네. 폰으로 다 옮겨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 트레이드파 입장에서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기존 금융권보다도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까요? 아,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좀 관망했어요. 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못하게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법으로 딱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눈치를 주니까.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간 게 저커버크의 메타가 메타. 네. 2018년대 리브라라고 만들어갖고 네. 그게 일종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렇죠. 만들었다가 막 청문회 나가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체를 아예 접어버렸어요, 조용히. 그걸 보니까 이제 못 나선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법은 뭐 비은행을 위한 법이에요. 비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해라라고 하고 거의 신고제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제는 아니지만 네. 각 주가 허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번의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50번 중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래스카에서 네. 허가를 받든 하와이에서 허가를 받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냐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 네. 그다음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업은행들이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 은행권들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놓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쨌든 낙관론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커져갈 수 있다면 그 온기가 알트코인 쪽까지도 번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알트코인도 이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체 플랫폼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여러 플랫폼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테더라는 게 발행사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솔라나에서 발행하든지 이더리움 발행하든지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상관없다. 레이어 2에서 발행하든지 다 테더라고 네. 불리거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볼 거예요. 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속도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솔라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체 망을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너무 수수료가 높아. 솔라나는 시스템이 불안정해 하면서 평가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성적표가 드디어 이제 뭐 지루한 원숭이라든가 네.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것에 네. 가장 친화적인 블록체인망이 뭐냐라고 해서 내년 정도까지 성적표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리플과 같이 애초에 통신이나 결제망으로 나온 코인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리플이 좋죠. 왜냐하면 리플이 이제 미국 애국주의에 지금 편승해 있고 그다음에 네. 트럼프한테 로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게 그러니까요. 리플이고요. 네. 그래서 리플에게 좋은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소송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요. 이것까지는 이제 리플에게 좋은데 네. 이제 리플에게 안 좋은 건 뭐냐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디뱅크가 네. 리플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죠. 뭐 군소 은행들하고 협업하고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네. 뭐 칭찬해 줄 수 있는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때 과연 그 공룡 금융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 공룡들이 과연 리플 위에서 할까? 제 생각에는 비자나 마스터도 이게 은행망이거든요. 은행들이 협업, 상호 뭐 이렇게 조합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의 모색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 하는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위주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올 한 해 우리 시장에 일어날 법한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 한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이렇게 번진 계기는 네. 바이비트가 해킹당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더리움 해킹 당했으면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까지 영향이 있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뭐 이더리움인지 비트코인인지 그냥 뭐 비트코인이 해킹 당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이제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이게 보안이 강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라자루스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거는 나오면 정말 터진다라고 하는 이슈는 중국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데 네. 홍콩을 통해서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 네. 어떤 구체적인 스탠스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유턴해갖고 우리도 크립토 뛰어들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회의론은 일단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 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또 내수를 어쨌든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정부 쪽에서도 강하게 나오니까 좀 기대를 실제로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희망회로를 그린 걸까요? 중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자본 유출의 도구로 본다면 계속 네. 막을 거고요. 비트코인을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유출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위안화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지만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하면 되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턴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연결되는 건데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다음에 구글이 네.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선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뛰어든다는 게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발행한다는 의미실까요? 아마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어. 자체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을 거고 그 자체 플랫폼을 좀 기존에 우리 블록체인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것과 뭐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면서 들어오겠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모두 네. 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프로젝트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정체에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네. 자, 이렇게 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라던가 중국 쪽에서 차이나 머니가 유동성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플랫폼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 어떤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게 올 한 해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주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시나리오가 그대로 다 진행이 됐을 때 정말 낙관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비트코인 좀 어디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주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서 예. 퀵머니를 쫓고 있지 않아서 예. 그게 이제 독자들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한 2억만 좀 갔다가 좀 살짝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2억만 건데 갔다가. 예. 네. 2억만 좀 제발 갔다가 살짝 지금은 그게 너무 소박하게 느껴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올해 초나 작년 말만 해도 2억만 얘기했다 제가 욕을 그쵸. 엄청 먹었거든요. 예. 다들 4억, 5억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근데 언제 이렇게 또 위축이 되셨는지 4, 5억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면 비극이에요. 갔다가 바로 터치하고 네.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기관, 뭐 정부가 매집을 하는 자산이 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허겁지겁 줍지 않을 거예요. 좀 올라가고 시장에 과열다 싶으면 지금처럼 좀 비관론을 좀 방치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교수님과 계속해서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투자 조언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11년 동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건 여러분의 마음인 거고요. 네. 올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가장 어려운 해 중에 하나죠. 작년이나 재작년은 되게 쉬웠고요. 올해는 너무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막 사라질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올해만 보지 마시고 한 3년을 바라보시면 지금 막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으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죠. 네, 비트코인에 한해서. 비트코인에 한해서 네. 늘 기회가 있을 때는 모아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교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